2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22번째 해석학 수업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유아론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설명을 마치지 못했는데, 이 시간 그의 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하나가 유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유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는 단순히 세계가 사물로 나누어져서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들, 팩트에 의해서 구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내 자아가 세계를 바라보는 그것이 팩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유아론의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전기 비트겐슈타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토믹 팩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적 사실, 원자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자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런 원자적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문장들이 대체로 비트겐슈타인이 한 말처럼 사실적인 문장이나 사실적인 그 명제에 의해서 주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시저가 루비콘강을 건넜다든지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다는 문장이나 북한에서는 이 산을 금강산이라고 부른다와 같은 문장, 또는 성서적인 문장 가운데서는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장들은 대체로 사실에 근거되어 있는 문장들입니다. 사실들이 단순히 언어를 통해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팩트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중요하다. 그 외에 팩트에 의거하지 않는 이런 문장들은 무의미하고 넌센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진술 혹은 문장은 사실적 표현이거나 사실적 명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그림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 이론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그런 철학적인 특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는 실제의 그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내가 명제를 이해한다면 그 명제에 의해 제시된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명제의 의미가 나에게 설명된 적이 없어도 그 명제를 이해하여야 한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명제는 대상을 기술하는 그 상황의 그림이어야 한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실제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와서 비트겐슈타인의 그 유아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아론의 개념이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그 철학적인 그 특징을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주장은 어떠한 사고나 생각은 말로 표현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하자면 기술적 명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 명제는 descriptive proposition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야기하기를 말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자연과학의 명제들을, 즉 철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어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여러 종류들이 있는데,
다시 말을 하면 실제의 종류에 대해 우리는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한계가 기술될 수 있고 논의될 수 있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실제의 한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어서 논리는 세계에 충만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세계의 한계는 곧 논리의 한계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에서는 세계가 그 속에 이것과 이것은 갖고 있고 저것은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언어의 한계는 세계의 한계이고 또한 논리의 한계가 언어의 한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에 세계의 여러 사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기 비트겐슈타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팩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계에 대한 실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결국 언어에 의해서 세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계가 제한이 되는 객관적인 세계가 제한이 되는 이유는 언어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한 논리가 제한이 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어가 제한이 되면 논리도 제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의 한계가 곧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트겐슈타인은 명제들의 총체가 다름이 아니라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해 아는 그것이 우리의 언어 때문에 세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 있듯이 세계는 나의 세계이다. 이것은 언어,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하는 오직 그 언어의 한계가 곧 나의 세계의 한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명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철학에 입문한 사람이라면 이 명제가 갖는 의미의 매력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걸까? 그것은 언어의 부족이 세계와 사물을 충분히 걸어낼 수 없다는 글쓰기의 솔직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언어의 제한성을 직시하고 확장하는 그 길만이 이해의 질평을 개방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일종의 유화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만이 팩트로 들어오는 세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 자아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아와 그가 경험한 것을 제외하고 유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아와 우리가 경험한 것만 존재하고 다른 자아를 포함해서 자신에 의하여 경험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결코 실제의 부분일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유화론입니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서 자아는 세계의 부분이 아니라 세계의 한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실제를 관찰하는 것이지 실제의 부분이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점에서 유화론적 성향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리는 대충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가?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에 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규정하는 그의 저작은 철학적 탐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학적 탐구는 논리 철학 논고와는 조금 다르게 읽기가 한결 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많은 예들을 통해서 쉽게 이해되도록 그가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철학적 탐구는 한결 쉽게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의 방법은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의 후기 철학적 방법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일상적인 언어의 유용성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개하고 발전시켰던 논리적 성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정기의 철학적 탐구는 일종의 잘못되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그가 정기 비트겐슈타인을 일종의 질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지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메타포의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철학자들은 너무 정상적이지 않는 사고와 형식에 의해서 언어를 너무 구속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가 언어를 분석하기 시작할 때에 많은 철학자들이 언어의 논리를 오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야기되는 철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가 한 말처럼 언어가 논리적인 의미나 형식에서 인식이 되면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바로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강조하는 부분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철학적인 이론들을 구성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비트겐슈타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논리적인 형식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하는 철학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철학의 목적은 파리통에 빠져있는 파리를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철학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논리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언어 철학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철학에서의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가? 파리통에서 파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언어 철학은 감금된 상태와도 같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금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철학의 목표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와 유사하게 그가 사후에 출간된 청갈색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학에서 생겨난 난점은 대부분 우리가 특이한 일을 하는 낱말들의 쓰임 혹은 사용을 마치 그것들이 규칙적인 기능을 지닌 낱말들인 것처럼 기술하려고 하는 데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세계나 사실에 대한 논리적이고 또 모사적이고 진리 대응적, 사실과 언어가 똑같다라고 하는 진리 대응적인 그런 언어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식 혹은 양식에 의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특징들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 세 가지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놀이에 의해서 특징 짓습니다. 많이 들어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언어놀이, 랭귀지 게임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번역을 랭귀지 게임이라고 그냥 해도 되고 언어 게임이라고 해도 되는데,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그의 철학적인 후기 철학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 의미가 한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언어놀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놀이는 언어의 다양성에 의해서 특징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작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언어의 복합성 또는 다양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의 후기 철학적 사상은 언어의 다양한 사용과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개별적인 단어들과 문장들은 한 가지 방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들로 기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연장통에 있는 연장들을 생각해 보라. 거기에는 망치, 렌치, 톱, 나사 돌리개, 자, 악교통, 못, 나사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의 기능은 이것들의 기능만큼 다양하다.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연장통을 보면 연장통 안에 여러 기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사도 있고 톱도 있고 악교도 있고 여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는 이런 연장과 같은 것을 예로 들었을까? 우리 비트겐슈타인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공학도가 되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공과 계통에 이런 거에 익숙해 있습니다. 사람은 예화를 들 때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예화를 들 수 있는데, 그도 어린 시절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언어 철학을 설명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그러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언어놀이가 하나가 아니라 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놀이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 언어놀이도 있고 과학놀이도 있고 또 생물학 놀이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놀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놀이들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이 세상 안에서는 여러 놀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언어놀이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언어놀이가 규칙과 법칙을 구성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가다머의 해석학 부분에서 가다머도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놀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문법이고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다머와 비트겐슈타인이 굉장히 유사한 그런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명백히 언어는 규칙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을 우리는 문법이다, 그래머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즉 문법적인 규칙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은 한 언어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한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의 기술,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일종의 기술을 배워야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보어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규칙을 배우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언어를 정복한 후에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어는
논리나 구조의 규칙들이 아니고 어떻게 사용할 건가, 사용의 규칙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문법이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정기 위트겐슈타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규칙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언어놀이에서 또 다른 의미,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